제가 지금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당에서 계속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우리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있나요? 우리한테? 전 이걸 반문하고 싶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이 사과를 하는 것이라면 이게 진심이든 가짜든 사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면 제가 1000번 만번 하겠습니다. 이걸로 건너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근데 이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당해봤잖아요. 우리가 사과해도 민주당은 이걸 물고 늘어질 것이고요. 특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니네 여사 카메라 사업까지 앞에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제 그 처단을 그렇죠.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카메라 앞에 세울 거고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했는데 제가 죄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목을 쳐요. 맞습니다. 트럼프 만나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비행기 안에서부터 한 얘기인데 영수회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비행기를 타고서 그럼 이거는 또 혹 트럼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공개회담에서 무언가가 진짜로 심각한 내용이 오갔을 수도 있다. 위협을 느낄 만한 이재명이. 이것까지 뭐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목 마른 쪽이 우물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만일에 트럼프로부터 강권을 받은 게 그 특검 이제 그만하고 윤 대통령 부부 석방해라 요거라면 그걸 자기가 꺼낼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한 척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럼 자기가 한 척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뒤로라도 뭔가 제시를 해야 된다. 자, 속 깊은 얘기까지 좀 한번 같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당내 상황이라든지 최고위원회 구성은 이제 됐지만 인선, 당직 인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당직 인선에 대해서 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뭐 잘했다는 얘기도 있고 막 뭐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대표되고 나니까 좀 뭐 톤다운이 됐다. 뭐 아니면 뭐 좀 통합 행보를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은 진짜 지지했던 분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더 열심히 뛴다. 이런 얘기가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뭐 닷새 지났는데 일단 소회. 일단 다스터 5일뿐이 안 지났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았고요. 그리고 27, 28, 29, 30, 31, 5일입니다. 5일. 그러네요. 오늘이 1일이니까. 몇 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일단 최고위원회 그동안 2번 했나요? 3번 했나요? 첫날하고 바로 다음 날하고 네. 3번 했네요. 3번. 3번. 네네. 그리고 그 중간에 연찬회까지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매일 지금 네네. 당에 나가서 네.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그 사이사이 또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엄청나게 나오셔서 계세요. 네. 일단 뭐 왜냐하면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것 자체가 제 목소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한정지어진 우리 당의 지도부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고 또 레거시 중원으로 목소리가 나가지 않아서 내 목소리의 톤을 더 높이고 싶어서 최고위원에 출마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너무 생각보다 빨리 제가 이슈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너무 빨리 이슈가 돼버린 것 같고 그리고 저만 싸우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저보다 아마 더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밖으로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또 안으로의 싸움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톤다운이 제가 볼 땐 안 됐다라고 봅니다. 제가 톤다운이 됐다면 저도 비판을 할 텐데 실제로 이제 당대표라는 자리 자체가 최고위원인 저와는 또 조금 다르게 당내 더 많은 것들을 봐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안아야 되니 이 말에 진짜 목소리 억양은 달라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의 맥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 그 최고위원회에서 한 걸 보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이저 언론들이 그렇게- 조중동 레가시 언론들이 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장 대첩이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고 마치 지도부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연출하고 장동혁 대표가 선고용 뭐 어떤 말들을 해놓고 싹 져버리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는데 장동혁 대표의 워딩에 집중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연찬에서 했던 말이 마지막 연설 때에서 싸우는 자 공천 받을 것이고 싸우지 않는 사람 공천 주지 않겠다. 그리고 나 혼자 싸우지 못한다. 이때까지 우리 당은 나 빼고 좀 싸워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 분 한 분이 다 나와서 싸워 주셔야 된다. 의원분들이 싸워 주셔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 다 같이 싸우자라고 해서 이걸 명확하게 했는데 제가 볼 땐 이거 의원들 다 앉혀놓고 이 얘기하기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 자 공천 주지 않겠다. 이 말 굉장히 쉬웠던 게 아닌데 이것도 지금 선거 때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왔고 그리고 이제 통합 행보
행보를 보인다라고 하는데 통합한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워딩이. 원칙적 통합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원칙 있는 통합.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원칙 있는이라는 것은. 중심은 놔두고 땡겨오겠다는 거지. 그렇죠. 내가 옮겨가서 합치겠다는 맞습니다. 뜻이 아닌 그러니까 거죠. 지금 네. 이거는 원칙 있는이라는 네 글자가 함의하고 있는 뜻은 굉장히 저는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는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가 약간은 톤다운이 됐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당대회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현재 볼 때는 그 장동혁 대표는 지금 선거 전후가 달라지지 않았다, 워딩에서. 네. 그리고 이 워딩이 함축하는 것은 곧 내 의지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레거시 미디어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고 봐주셔라. 우리가 믿음이 안 가면 쓰지 말라고 했고 썼으면 믿으라고 했는데 물론 네. 이때까지 정치인들 써보면 다 믿음이 안 갔겠지만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진짜로 이게 출마를 결심하신 분들의 대다수는 저는 자기의 개인의 영달보다는 진짜 사명감을 갖고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금 선발된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은 장동혁 대표나 여기 있는 저 그리고 또 뭐 신동욱 우리 수석님이나 김재현 최고나 다 믿어줘라. 믿어주면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또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지금 상황을 보면 당 밖에서는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드립다 공격하는 바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적 중량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 당 내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되고 나서 며칠 만에 지금 뭐 시기 질투 하여간 뭐 온갖 감정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느껴져. 그래서 이게 네. 제가 이 얘기도 참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성장하는 조직은요. 옆에 사람을 보고 서로 배우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이걸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끌어주고 해서 성장시켜주고. 이게 서로 같이 발전해서 네. 그게 조직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기업을 해봤고 회사를 하다 보니까 전 인재를 찾아다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사무실 요만한 데서 시작할 때 직원들이 면접 보러 오면 문 열다가 나가요. 너무 조금해서. 이 회사는 못 다니겠는 거야. 뭐 한 평짜리 회사인데 이거 어떻게 다녀요? 네. 그럼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문을 열었다 닫고 나가버려요. 면접 자리에 끌고 와서 모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재를 찾아다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약간만 눈에 띄면 못 끄집어내려서 난리예요.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야지 성장하죠. 근데 이런 조직은 성장합니다. 야 저기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구나. 그럼 나도 더 노력해야지. 이 조직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야 저기 뛰어난 놈이 있네. 쟤를 흠집내서 내가 올라가야겠다라고 하는 조직은 성장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문화가 자리 잡힌 이유는 우리 당의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착한 분들이에요. 근데 조직 문화에 신상필벌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보상이 명확한 조직은 가만 냅둬도 성장합니다. 보상 체계만 정확히 만들면 돼요. 그럼 너 열심히 싸우는구나. 너 잘 싸우는구나. 야 너 연설도 잘한다. 너 토론회 가서도 안 막힘이 없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아젠다를 너가 선점하는 능력도 있구나. 이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 명확하면 이거는 여기에 집중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내 역량을 키울지에 집중을 하는데 이 신상필벌 보상 체계가 정확하지 않고 처벌 체계가 정확치 않다 보니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남 험담으로 깎아내리는 게 쉽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다가 공천 시즌이 됐을 때 평소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공천을 받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탈락하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모난돌이 정맞아요. 그렇게 해서 거의 다 탈락해요. 거의 다 탈락하고 이거 잘한 사람들, 그때 공천권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한 사람들, 뭐 이게 그냥 진짜로 아부일지 아니면 돈일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공천을 받는지를 몰라 도대체. 아니 김상욱, 우재준이 어떻게 공천받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사실 김상욱, 우재준, 고동진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 알 수가 알 있어야지.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 이거 네. 플러스 또 하나 이해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권력자들이 공천을 왜 이때까지 정말 헌신했던 사람한테 안 주고 친한 사람 혹은 어떻게 주는지 알 수 없는 사람, 계파에 의한 사람을 주는지도 이해가 가요. 정치판이 하도 뒤통수를 치다 보니까 능력보다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 사람을 찾는 충성맹세. 거예요. 충성맹세를.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뒤통수를 안 맞냐? 맞아요. 네. 중요한 건 다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이 빠지면 아무도 옆에 안 남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 있는 우리 어르신들께. 실력이 있는 사람은 배신도 안 한다. 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부를 못할 뿐이지 이 사람들은 한번 신의를 지키고 이 사람을 진짜로 알아봐주면 이것 자체를 신뢰관계로 보기 때문에 알아봐준 이 순간을 신뢰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평생 칼 갈았잖아요. 평생 칼 갈았는데 이 칼을 꺼내게 해준 사람이면 네. 이것만으로도 신뢰를 지킨다. 알아봐준 것만으로도 이 앞에서 아부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나의 안위를 위해서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정말로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주변에 든든한 우군을 두고 싶으면 여기에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실력 있는 자를 두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큰 의리와 작은 의리를 다 지킨다. 큰 의리는 우리 정치인들의 대의를 말하는 거고 작은 의리는 사람 간의 의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작은 의리, 큰 의리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당의 입장, 우파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네, 그때 공천권 가진 사람이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한테 근데 한단 그게 말이에요. 강화가 안 돼요. 네, 근데 당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개파 보스한테 가가지고 이걸 잘 안 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게 이 정당 국힘에 대한 이 원망과 국힘에 맞습니다. 대한 회의 네. 이것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해찬 도태우 같은 사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공천 받을 때 되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옛날에 했던 맞아요. 발언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시도하는 사람들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기도 한다. 근데 아니 일을 하는 사람이 접시를 깨는 거죠. 그럼요. 아무것도 안 하는 설거지를 사람은 하는 사람이 접시를 네. 깨는 거지. 네.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접시 깰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 당은 그러면 가차 없어요. 근데 그럼 이게 이 사람 하나를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싸우면서 쌓아온 실력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인재 한 명을. 그럼 이 사람은 이 실수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싹을 잘라버리면 경험치 있는 인재들을 계속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당을 위해서 헌신하다 실수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 다음에 같은 실수만 반복하지 마. 또 해봐.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진짜로 우리 당의 보석처럼 단단해질 것이다. 네. 근데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 당이다. 야, 잘 됐어. 이번 기회에 제 경쟁력 있으니까 쳐내. 쟤도 경쟁력 있으니까 쳐내. 이러면 축정이뿐이 안 남는다, 이 당이. 그럼 싸울 수 없는 정당이 되고 실력이 없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당내에 아주 긴 시간 리더십이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리더십이거든요. 인사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지금 이 사람을 어디에 써야 될지, 적재조소에 써야 될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모두가 다 사람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금 정치판만큼 사람에게 모두 좌지우지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건 결국 인사가 100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인사가 100인 것인데 이 사람을 정치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은 그럼요. 인사가 100이에요. 그럼 인사가 만사예요.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예를 들어 야, 저기 강용석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인재는 인재야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당을 찾아오지 않더라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사실 삼국제만 존재하는 얘기긴 네. 해요. 삼고초려 이런 거는 삼국지 안에서 판타지에서만 존재하지 실제는 그런 일이 없죠. 제가 네. 볼 때는 물론 그렇죠. 실제로 없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환타지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죠. 네, 아니 판타지 지금 같이 그런 움직여야 어떤 네. 판타지 같은 그런 어떤 그 팀워크와 그 능력이 정말 발휘되지 않으면 그럼요. 지금 여기서 그 보수 절멸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네. 여기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께서 야, 중원으로 지금 무사 한 명이 나갔구나. 근데 쟤는 관우 같을 뭐 장비 같을 거야. 저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와도 쟤 혼자 막아낼 수 있을 거야. 이것 자체가 환타지죠.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도 환타지예요. 근데 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다. 환타지를 기대할 만큼 궁지에 몰려 있는데 이걸 우리가 환타지로 만들어내야 이길 수 있는 전장이다. 그럼 실제로 이게 야, 기적 같아라는 말이 계속 나와야 된다. 야, 기적 같은데 기적 같은 일이 또 생겼어가 되면 승리하게 될 것인데 이게 실제 제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보니 진짜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뒤를 보지 않고 직진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
할 수 있겠던데 이 의사 결정 구조가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 의사 결정하다 3개월이 간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9개월인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 그래서 이 지금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결국 인선 지금 뭐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하여간 일단 뭐 다선급이 갈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저것도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인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부와 외부에서 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장수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전선에 뛰어들 장수를 택한 것인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믿음으로 투표를 하셨다면 지금 이 전선 배치를 믿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정책위 의장에 대한 말들이 나오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김도읍 의원은 사실은 굉장히 투쟁을 많이 하신 분인데 진짜 실력파예요. 내란 특검에서 그걸 찬성했다는 게 지금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요거 하나가 지금 가지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 조국 사태 때라든지 모든 사태에서 그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정말 세게 싸웠던 분이거든요. 약간 우리 당에서 약간 조자룡 장기 같은 분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이상하게 내란 특검 때 그 왜 투표 찬성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상설 특검을 찬성한 건데 이분이 검사시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받는 것이 지금 같은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받고 치워버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 검사 오래 하셨고 또 워낙 실력이 뭐 탄핵에 찬성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든 분이고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저분 실명을 대지 않고 저분 칭찬을 한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 처음 들어왔을 때 2019년 장애 집회에 그때 2019, 2020, 2021, 2022까지는 그 뭐 하는 거 보면 김도읍밖에 눈에 안 떴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회 끝나면 맨날 야 김민수 수고했어.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오디션 출신이니까 지지자분들이 김민수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옆에 오셔서 야 김민수 너 진짜 잘한다 수고했어 그러면서 쓰레기에서 죽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지지자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날 너는 맨날 청년들 네가 끌고 와서 왜 넌 구석에 가 있냐 그러면서 가운데로 와 그러길래 제가 아닙니다. 저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친구들이 화면에 잡혀야 좋죠. 했더니 너 정치 그렇게 하면 정치 못 커. 막 하면서 막 제 손을 잡고 가요. 그래서 진짜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배님 괜찮아요. 막 이렇게 했어요. 동네 아저씨인 줄 알고. 그랬더니 누가 야 김민수 진짜 빠르다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너 언제 비서실장님하고 토냐 그래서 나 비서실장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날 김도읍 실장님이 비서실장이 된 날이에요. 황교안 대표에. 근데 그 정도로 소박하세요 또. 소탈하시고 진짜로 실력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게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간에 실력 우선 정당, 실력 있는 자들을 전면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고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기에 지금 전면 배치된 무사들이 힘을 발휘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싸우는 거를 보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장동혁 코가 이제 닷을 올린 거거든요. 닷을 올렸으면 지금 우리 모두가 이거에 순풍이 돼줘야 앞으로 힘을 받고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역풍이 되면은 이 배가 앞으로 힘차게 나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정의용 사무총장이야 이 뭐 지방선거 앞두고 사무총장이 대표의 손발이 돼서 움직여야 되니까 대표가 오죽 알아서 잘 뽑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자리가 역시 여의도 연구원장과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여기가 지금 사실은 핵심입니다. 핵심. 내부 정리의 핵심. 내부 정리를 하려면 당무감사위와 윤리위가 해야 되고 또 패널 정리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건 여연이 중심인데 이 국힘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최근 10년 동안 여연 원장이 항상 따뜻한 보수 말하면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를 주창하는 그 세복에 이런 사람들이 쫙입니다. 가장 최근까지도 윤희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할 때도 사실 여론조사가 그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마사지가 된다는 것 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쥐고 흔들면서 당의 여론을 쥐락펴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던 건데 지금 여연 원장 굉장히 중요하고 당무감사위원장이 어떻게 당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 한동훈 한가발계의 그 원회들 좀 정리해 나가고 사실 현역 의원들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 한동훈과 그 몇몇 원외들, 뭐 김종혁이나 박상수나 이런 원외들 그런 사람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저는 이 당무감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 당이 한번 재정비되고 강화되는 기회가 반드시 돼야 되고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번만큼은 장수들을 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게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당무감사라는 허울을 통해서 일부 빈 자리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또 친한 자기 사람 꽂았잖아요. 자기 사람을 뽑는 네. 자리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능력 위주에 싸울 수 있는 투사들. 왜냐하면 이게 이번 그 장동혁 대표는 그럴 것 같아요. 이번 네. 전당대회 때 자기 사람을 가지고 선거를 하지 않았잖아요. 선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뭐 이렇게 팀만 짜가지고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스크럼 짜서 이렇게 그 네. 당 대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누구한테 한 자리 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네. 대신 진짜 잘 싸워온 사람들, 당을 위해서 노력해온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을 중용하면 이 사람들이 다 당대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지금 이게 당협위원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의 지역구에 원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의 대항마로 세워놓은 게 원외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 따지면 우리들의 영토의 전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나의 성에 성준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무너지면 이 성이 함락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로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자산이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로 배치되어서 이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한 명 그 지역에 현수막 싸움이라도 제대로 붙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역량들이 있어야 된다. 네. 현수막도 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송파병 김근식 잘라야 된다고 하는데 야, 자를 만한 게 2번 떨어졌어요. 송파병 같은 지역은 사실 당선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거론해서 누군가를 지금 잘라야 얘기할 수 된다라는 없지만 말은 할 수 저희들은 없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할 네. 수 없지만은 명확한 것은 이게 실력 위주의 그리고 우리 가치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진짜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원칙적인 통합 그리고 원칙 있는 통합을 통해서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이 멤버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 전 사실은 통합보다는 단결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은 물리적인 규합을 말해요. 안 가리고 그냥 다 모이자 이거고. 네, 근데 네. 단결이라는 것은 이 밀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팀들이 똘똘 뭉쳐지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라는 전장에서 이기 통합의 단계를 넘어가서 단결의 단계로 뭉쳐져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단결은요 색깔이 다르거나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이물질이 있다면 이거 단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클레이 갖고 놀면 이걸 뭉칠수록 작아지거든요. 작아지는 대신에 단단하게 밀도가 세집니다. 근데 이거를 크기를 키우겠다라고 여기에 밀가루를 팍 섞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도 안 뭉쳐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밀도다.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단단하게 만들어야 뚫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아니 그리고 일단 그 심지가 있어야. 그럼요. 네. 그 다음에 굴렸을 때 그렇죠. 눈덩이 물어듯이 맞습니다. 커지는 거지. 이 가운데가 제대로 뭉쳐져 있지 않으면 정답입니다. 절대로 커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다 부서져. 다 흩어지죠. 네, 조금만 뭐가 부딪히면 그냥 와르르 깨져 버려요. 그게 안 깨지면서 더 커지고도 계속 굴러가려면 일단은 지금은 심지를 똘똘 뭉쳐서 지금은 진짜 쭉정이하고 가라지하고 알갱이를 선별하는 작업이 일단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론의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계속 이 기본을 무시하기 때문에 조금만 굴르다가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흩어져 버린다. 네. 더 뭉쳐지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칼로 지금 자리매김한 게 이제 소위 특검인데 예, 특검에 대해서 지금 아주 과감하게 이제 특검 이제 그만해라, 중단시켜라, 그리고 윤 대통령 석방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아무도 안 내고 있는데 제일 먼저 냈어요. 윤석열, 김건희 특검 수사 중단 정도 나와야 된다. 그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갔죠. 오늘 어저께 발언인가에는 중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아주 그냥 뭐 뉴스를 안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제가 사실은 이게 12월 4일부터 했던 말이고 네. 그러니까 계속 했던 말인데 내가 최고위원이 되려고 했던 건 내 목소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네. 우리 당원들 우리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서 큰 목소리로 전파해주는 스피커 역할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쓴 건데 네. 이 자리에 쓰고 나서 제가 제 몸 호신하겠다고 목소리 톤을 낮추면 이거는 절 뽑아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 대한 신뢰를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민주당이 진정 국민위한다면 윤석열 부부 석방하라는 말을 최고위원회 회의 그 모두 발언으로 한 건가요? 저게 기사가 어떻게 난 거죠? 제가 한 겁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저렇게 헤드라인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헤드라인 분이 안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신문을. 그럼 지금 헤드라인 같은 데들에 저렇게 지금 석방해야만 네. 하면 또 이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최소한 제가 지금 3번의 회의를 하면서 레거시 미디어들의 헤드라인을 최소한 어느 정도 바꾸고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게 저를 비록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가 있구나는 그래도 알려야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당에서 계속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우리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있나요? 우리한테? 전 이걸 반문하고 싶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이 사과를 하는 것이라면 이게 진심이든 가짜든 사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면 제가 1000번 만번 하겠습니다. 이걸로 건너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근데 이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당해봤잖아요. 우리가 사과해도 민주당은 이걸 물고 늘어질 것이고요. 특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니네 카메라 사업까지 앞에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제 그 처단을 그렇죠.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카메라 앞에 세울 거고요. 니 죄를 네가 알렸다 했는데 제가 죄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목을 쳐요. 맞습니다. 그럼 내란 특검 운운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수사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사 범위 확장하면서 또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서 또 계속해서 장수들의 목을 쳐나갈 거고요. 그럼 이게 내년 지방선거 길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패러다임을 변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옛날과 정치 문법이 이미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바뀐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려고 하면 전 싸움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옛날처럼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돼. 납작 엎드려서 그냥 무조건 민주당이 하는 처분만 해주십시오. 처분만 봐라. 근데 지금 제가 오늘 했던 말은 뭐냐면 네. 국민의힘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 그러니까 입법과 사법과 행정부를 다 장악한 힘 있는 민주당만이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으니 탄핵의 강을 건너서 민생의 바다로 나가자. 그러니까 진짜로 민생 정치하자. 그러려면 니네들이 이 정치 보복부터 멈추라는 겁니다. 탄핵 작작 좀 하고 이제. 네. 그럼 정치 보복을 멈춰야지 민생의 바다로 나갈 거 아닙니까? 정치 보복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민생의 바다로 나가집니까? 안 나가지죠. 이거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이 가슴 속에 막 불처럼 끌어오르고 있는 분노 중에 1번이 뭡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걸 보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선 오늘 또 CCTV 영상 슬쩍 흘리면서 이 분노를 더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민생 정치가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거는 민주당이어야 된다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된다. 빠르게. 국민들의 입을 통해서 정치 보복 그만하고 민생 좀 살펴가 우리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이 목소리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싸워주니까 레거시 미디어에 우리의 입장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유튜브에서 12월 4일부터 계속 싸워왔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 진영에서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 진영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 진영에 어떻게 보면 정운 역할도 하고 계속해서 싸워왔다면 이제 지금 레거시에 나가는 순간 이거는 싸움의 무대가 우리 진영에서 중원으로 나간 것이다. 네. 자, 그럼 중원으로 드디어 그 판을 깔았는데 중원에서 싸울 판을 깔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게 방송에 할 때마다 여기에서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레거시에서 지금 싸워야 된다. 중원으로 나가야 된다를 얘기했는데 드디어 중원의 전장을 만들었는데 옆을 돌아보니 장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옆을 돌아보니 장수가 없으면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중원에서 지금 여기에서 뭐 여러 여론 형성들이 또 되고 있는데 중원의 여론에서 우리가 이기면 이기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선명하게 나온다. 아, 여기에 김민수가 어쨌든 간에 이 싸움 전장을 우리 진영에서 중원으로 끄집어내고 있구나. 그럼 끄집어냈을 때 여기에서 여론전에 이기면 이게 진짜 여론이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는 많은 분들이 신문 정치 뉴스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오산이에요. 사실은 우리 유튜브를 보는 것도 우리 우파 지지자 중에서 소수에 해당하고 네. 그리고 좌파 정치 고관여층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좌파의 뭐 김어준 뉴스공장 실시간 20만 본다고 하는데 이것도 극소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럼 대다수의 국민들은 평상시에 정치 뉴스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시간 있으면 드라마나 영화 보고 싶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제일 재미없는 정치 뉴스를 뭐 하려고 찾아보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선 이 정치 뉴스를 평상시에 보지 않는 분들이 보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여론을 갖고 오는 것이다.
그러려면 마찰음이 나야 됩니다. 네. 쟤네 왜 싸우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싸움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한쪽만 떠들고 우리는 지죽은 듯이 조용하다 그러면 이쪽 의견이 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럼 지금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마찰음을 일으켰고 중원으로 싸움판을 옮겼으면 여기에 화력이 어느 정도 집중되면 국민들이 정치 뉴스를 보기 시작한다. 안 보시던 분들도.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최소한 평가를 할 것이다. 그럼 이 중원으로 나왔을 때 누군가는 논리를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 여론전을 강화시켜야 될 것이고 이러한 도움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지금 이것이 얼만큼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싸움 승패가 갈릴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레거시 미디어를 우리가 여기에서 여론을 이기지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들다. 우리가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절대 여론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지금 중원으로 나가서 이제는 전장을 바꿔서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판에서는 진실이고 정의고 그런 게 없어요. 승자의 논리가 진실이 되고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졌으면 그냥 찍소리 못하고 밀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당해왔는데 맞습니다. 무슨 강을 건너기는 우리는 그 강을 건너라는 것도 쟤네들 논리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널 배도 없고요. 수영칠 체력도 안 남았어요. 그럼 이 의석수가 없는데 뭘 강을 누구 강을 건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민주당만 건널 수 있는 강이다. 자,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 논리조차도 못 펼치면 안 되죠. 이 논리는 펼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당원들께서 신뢰한 사람들을 지금 장수로 뽑아놓은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장수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 숨어 있는 제야의 고수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장수들이 평생 칼만 갈아온 분들이 있어요. 칼집에서 칼을 못 꺼내본. 네. 네, 그럼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네. 이 분들이 전장 중원 무대로 옮겨서 칼을 휘두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당이 정말 싸워서 이기려면 야 강용석 정투력 있지. 강용석 나가서 싸워 마음껏 칼 휘두러봐. 김민수 나가서 마음껏 싸워 칼 휘두러. 상처나면 우리가 고쳐줄게. 치료해줄게. 니네 뒤에 국민의힘이 있다. 싸워봐 마음껏 휘둘려. 적장에 목 베고 와. 해야지 이게 지금 전투력이 나가는 것인데 칼을 뽑는데 야 천천히 뽑아. 살살 뽑아. 이러면 이거 싸움에 지는 것이다. 아니 뽑게 앞에 내보내질 않아. 네. 뒤에서 못 나오게.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전투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앞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하기 싫으면 뒤에 숨어도 괜찮은데 앞에 나간 싸우려는 사람은 적어도 싸우게 해줘야 되는데 싸우려는 사람은 못 싸우게 하고 지들은 자리는 차지하고 있고 똥만 싸고 있는 거죠. 제가요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장동혁 대표 체제가 된 다음 이후에 여러 가지 내부적 변화도 있거든요. 그 중에 실력 우선주의가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곧 대변인단 인선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인사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들 눈에 띄는 자리부터 맞습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제일 네. 중요한 게 그 언론들 나가는 패널들 그렇죠. 그거 교체가 지금 제일 시급해.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만 제가 그걸 첫날에 얘기했다 지금 네. 융단 폭격을 맞았는데 네. 그럼 그 나가고 있는 패널들로부터 융단 폭격을 계속 맞고 있죠. 그 사람들이 밥줄 끊길까봐 지금 뭐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갑자기 톤이 왜 높아졌는지 봐야 돼요. 자, 그쪽에서도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한 것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 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자, 이 원동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제대로 된 인재들, 제대로 된 장수들 이때까지 칼을 갈아왔던 날카롭게 훈련해왔던 장수들이 우리 당에는 진짜로 숨은 제야의 고수가 많습니다. 제야의 고수들에게 기회를 안 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심지어 김종혁, 박상수, 정성국 이 사람들보다 그 패널로 나갔을 때 훨씬 활약할 사람들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한 30명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당이 인재가 너무 많은데 이 인재들을 계속해서 뒤켜내 두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는 보면은 이거를 잘해야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은 타고난 게 이걸 못 해요. 그렇게 안 하죠. 내 실력을 알아줄 줄 알지. 내 실력을 네. 믿는 자들은 내 실력을 알아주길 바라지 내가 가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네. 그럼 이 숨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이게 사실은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전면에 세울 수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승리하지 말래도 승리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언론의 지형도 빠르게 바꿔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의 옷을 입고 나가서 우리 당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여론을 끌고 올 수가 있습니까? 못 끌고 오죠. 그 사람들은 민주당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죽어라고 국힘만 까고 앉았어.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되고 제가 중요한 아젠다들은 계속해서 던져낸 것 같은데 이게 당의 공감을 받든 혹은 당의 원로들로부터 공감을 받든 누군가한테는 공감을 받지 못하든 간에 저는 지금 계속해서 주제어를 던지고 있고 이 주제어를 던질 때마다 융단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융단 폭격 맞아도 괜찮다. 이 정도 각오를 충분히 하고 들어왔으니 이 정도는 괜찮으니 여기에서 지금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옆에서 같이 힘이 돼준다면 이게 만약에 정말 외로운 전장이라도 저는 끝까지 가겠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우리 진영을 지키고 우리 사람들을 지키는데 내 옷에 어떻게 흙탕물이 안 묻냐. 그리고 여기 중원 무대로 가서 지금 전쟁터에 가서 내 옷에 흙탕물 안 묻길 바라고 내 몸에 상처 안 나길 바라면 싸움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 이런 거 전혀 두렵지 않으니 여기에서 정말로 김민수를 믿고 응원해 주셨던 수많은 분들께서 더 믿어주시고 옆을 지켜주시고 힘이 돼주시고 목소리를 내라. 그러면 처음에 목소리 내는 사람에게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여기에 곧 박수 쳐주고 같이 싸울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외국 얘기부터 시작해서 일단 지금 26일 날 회담 마치고 28일에 이재명이 돌아왔는데 27일 날 타이밍도 그래요. 뉴트 깅리치 이 양반이 트럼프의 멘토인데 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잘들 모르실까봐 쉽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같으면 이해찬 같은 그런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비유. 네, 이해찬 같은 네네. 느낌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올라간 위치도 그렇고 실제 지금 당에 미치는 영향력도 그렇고 그런데 이 뉴트 깅리치가 평소에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이런 글들을 썼었으면 뭐 또 썼나 보다라고 할 거예요. 처음 한국에 대해서 썼는데 너무나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고든창, 모스탄 뭐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이 지금 숨막힐 지경이다. 종교 탄압, 특히 종교 탄압을 콕 집어서 숨막힐 지경이고 이재명 정부, 이쪽 새 정부가 이렇게 과격해질지 몰랐다. 이렇게 레디칼해질지 몰랐다. 뭐 이러면서 이 점을 근데 앞으로 몇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몇 주라고 하면서 이 몇 주가 의미하는 것이 마치 이 본회담에서 이 기자들한테 안 드러난 본회담에서 트럼프가 뭔가 이재명한테 숙제를 줘놓고 숙제 검사를 이 뉴트 깅리치를 통해서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앞으로 몇 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지금 이쪽 공화당 쪽 언론들은 계속 한국이 공산주의로 기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트럼프와 뉴트 깅리치의 이 흐름 그리고 또 위성락은 어저께인가 KBS 나와가지고 이쪽 공화당 쪽에 그런 걸 주입하는 어떤 국내나 또 미국이나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파악을 해서 대처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쭉 한번 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위성락이 생각과 달리 미국도 정보가 엄청난 나라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한쪽 얘기만 듣고 결정하지 않는다. 양쪽을 다 충분히 보고 신중한 언사를 내렸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재명이 미국을 갈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시간 전에 게시물을 하나 띄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사실은 우파 진영이 좀 난리가 났어요. 야 드디어 펄지, 네, 막 하면서 막 레볼루션. 이제. 근데 그때 저한테도 많이 전화가 왔어요. 야 지금 김민수가 핫한데 이런 거 빨리빨리 반응을 해줘야 된다. 한마디 올려라. 그랬는데 제가 트럼프가 글 올린 걸 보고 저는 예감이 좋지 않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감이 좋지 않다. 이거 별일이 없겠다. 이번 회담에서. 라고 거꾸로 반응을 하고 제가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별일이 없이 끝나버렸죠. 이게 좀 실망을 했죠. 우파 시민들이. 뭔가 세게 할 줄 알았는데 세게 할 줄 알았는데. 글만 올려놓고 네. 기자회견에서 말만 해놓고는 실제로는 그렇게 세게 했는지 여부가 좀 불분명하게. 왜냐하면 제가 오히려 왜 내가 오해했나 네. 뭐 이러고. 예. 네. 근데 왜 제가 트럼프의 글을 보고 이상하다 오늘 별일이 없겠구나 했냐면 많은 분들은 트럼프를 처음부터 좀 극우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은. 근데 전 사업 출신이기 때문에 전 창업가 출신이라 20대 때부터 트럼프가 쓴 책들을 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쓴 책들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독특한 리더십이나 독특한 사고방식, 굉장히 획기적인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는데 야, 이 사람이 때릴 거였으면 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때렸지. 대응하지 못하게. 미리 그걸 3시간 전부터 네. 널 올리고. 때릴 것처럼 올렸다는 거는 이게 상징하는 바는 너 와서 알아서 길 수 있는 데까지 기어봐를 경고를 준 것이다라고 전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잘 기었어요. 부합했어요. 그러니까 각 딱 잡고 앉아서 등받이에 등 한번 못 기대고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한 번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공개 망신당하는 건 기회를 줬다라고 봅니다. 면할 기회를 줬다. 그리고 지금 2차 경고, 3차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아니 저쪽에서는 보는데 지금 망신만 안 당한 거를 맞습니다. 잘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망신 안 당했다고 보기도 네. 힘들어요. 돈은 네. 있는 대로 다 뺏기고 왔고 각 잡고 등받이에 한 번 등 한 번 못 대고 왔고 그 앞에서 망신을 크게 안 당했을 뿐이지 사실 당하기는 엄청 당한 거죠. 당하기는 엄청 당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털리기도 엄청 털리고. 우리나라보다 국민 총생산이 2배나 높은 일본보다도 더 큰 돈을 투자하는 결과를 가져와 버렸고 아니 지금 3,500달러 뭐 1,000억 달러에서 4,500억 달러라고 네. 했었는데 지금 이제 6,000달러. 6,000억 달러인지 9,000억 달러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느 숫자가 명확하지 나오질 않아. 합의문도 그렇죠. 없고. 지금까지 뭐 확인된 네. 게 약 6천억 달러, 네. 일본이 5,500달러인데 그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보다 총생산 2배나 많은 일본보다도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 그럼 이거 지금 엄청난 충격이죠. 이거. 탈탈 이것만. 털리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공개 망신을 안 당한 대가로 또 추가로 1,500달러를 뺏기고 온 것이니 이것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큰 충격이다라고 네.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뭐 강리치나 이런 분들께서 종교 탄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미국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최우방 국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최우방 국가로 보고 있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가 정말로 중요한 곳 아닙니까? 미국 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 공개 명박을 안 주는 마지막 기회 정도를 줬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 뒤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미국의 든든한 우방이었던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체제 자체에 변형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만약에 판단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미국이 좀 더 강한 압박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좀 더 강한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야, 니네들 결정 똑바로 해. 결정 똑바로 해.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액션 플랜을 바꿔 하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중국과 미국의 지금 줄타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이 정도로 압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중국에 계속 쉐쉐했을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세계 패권 전쟁 중인 지금 중국과 패권 중인 이 상황에서 중국과 가장 맞닿아 있는 최우방국 대한민국에 이 체제가 변경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경고를 날릴 수 있다. 왜? 종교 탄압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미국은 굉장히 이상신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보면 종교 위에 기독교 위에 쓴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에서 봤을 때 야 기독교를 압수수색을 해? 종교를 압수수색해? 그리고 특정 종교랑 연관지어서 지금 공당을 압수수색해? 그럼 이런 것들은 정보가 충분히 있을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야 이거 지금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조 얘기를 잠깐 해봐야 돼. 오늘 지금 결국 구치소 CCTV를 확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네. 저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저게. 네. 그 진짜 나쁜 놈들이고 하여간 근데 뭐 처음에는 CCTV를 공개하자 그러더니만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의원만 가가지고 좀 봤나 봐요. 근데 또 찍었죠. 네. 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선진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인권 유린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법치이냐. 저는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냥 무지성적으로 민주당 좋다고 할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정당의 대통령이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더 계속 자행이 된다라고 하면 법이 더 이상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못해요. 여기 법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요. 그때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법치가 아닌 인치로 바뀐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정치인들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로 보시니 내 옷에 윤석열의 계엄, 윤석열의 탄핵이라는 오물이 묻을까 봐 본인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인권 현장의 문제예요. 그럼 이거는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인권 유린을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못하겠습니까? 전들 못하겠습니까? 여기 선배님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인권 유린의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국민 한 명이라도 지금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네. 라고 접근하면 여러분들께서 못 싸울 이유가 없다. 당연히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정기국회 개회를 했는데 전난리가 났습니다. 저 갓쓴 사람은 누구예요, 저거? 왜들 저러는 거예요? 아니 저 뭐 하는 거야? 아니 캐대헌 하자는 거야?
참 이게 외국에서 보면 코미디 웃을 것 아니 같아요. 갓은 왜 쓰고 나왔어요? 갓은. 양반 흉내 내고 싶었나 봐요. 네, 근데 참 진짜 아니 갓을 쓰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 갓을 벗어야 돼? 아니면 거수 경례를 해야 돼? 원래 모자 쓰고 있으면 거수 경례하거든요. 군인 모자여야죠. 저 사람들은 지금 아니 아유. 코미디를 해도 아니 한복을 입으러 한다고 갓을 쓰는 그럼 상투도 틀지? 참 이게 국회가 이렇게 코미디로 네. 흘러가고 네. 그리고 진짜로 이게 무슨 조선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요, 진짜 여기에 조선 그러니까 시대로 북조선으로 돌아가서. 가니까 네. 북조선에 맞춰서 남조선 하고 싶은 모양인지. 아니 근데 네. 저렇게 의원이 많은데 저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한 명도 안 말렸을 수가 있죠? 난 그게 더 이상하네. 우원식은 저거 해놓고 네. 내일 지금 중국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일날 전승절 거기 가서 중국 아니 저런 차이나 아이디어가 나오면 만세하고. 한 명 정도 말릴 법하지 않나요? 이거 아니다. 이거. 저기 뒤에 그 한복 안 입은 정청래랑 김병주는 그래도 네. 우리 정도는 품위를 유지하자라고 예, 하기로 그런 것 같아요. 우원식 말 따르기 싫어서 네. 한복 안 입은 것 같은데 아니 우원식은 어디서 갑자기 한복 입자는 아이디어를 꺼내와가지고 무슨 생쇼를 하는 건지. 참 국회가 우스꽝스럽습니다. 우스꽝스러워. 이재명이 제일 웃긴 거는 트럼프 만나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비행기 안에서부터 한 얘기인데 영수회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 싶겠죠. 네. 저는 이게 도대체 왜 영수회담 얘기를 꺼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 차원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 지지율 급락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뚝뚝 떨어졌었고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든 간에 중도들의 방향성을 좀 틀어놓으려고 하면 나는 윤석열과 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내가 그렇게 영수회담 제시했지만 그 사람은 받아주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먼저 제안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야. 그런 모습을 갖추고 싶은 네, 거죠. 이쪽에선 정치 보복을 하면서 난 통합형 리더야. 나는 지금 야당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 리더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서 상승 효과로 우리들을 제가 병풍이라고 했는데 병풍 세우고 싶었던 것이 네. 아니냐. 병풍 세우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또 장동혁 대표께서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넘어가죠. 네. 당연히 넘어가시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진짜 진정성 있는 영수회담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이건 민주당 이재명이 최소한 몇 가지는 약속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야, 진짜 통합의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야, 우리가 뭐 정부에서 이 사법적인 절차들이나 수사 절차들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형식적으로라도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들은 좀 중단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볼게. 뭐 대통령이나 영부인 사실 구속 수사가 말이 됩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인멸에 뭐가 있어요? 증거인멸 이때까지도 못 털었으면 그거 검찰이 무능한 거죠. 네. 수사하는 특검이 무능한 거죠. 네, 그럼 이유가 없으면은 최소한 지금 여기에서 석방하고 나서 뭘 하겠다라든가 본인들이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입법 폭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 이때까지 야당하고 전혀 논의하지 않고 우리들 일방적으로 입법 폭주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니네들이랑 최대한 협의하려고 노력할게. 이 정도 말은 해줘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장동혁 대표는 이 말을 했어요. 국익과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우리들 협조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약속, 이 중에 무엇라도 전제를 깔고 들어와야죠. 그래야지 진실성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좀 표면적으로 예측되는 부분일 것 같고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필이면 비행기를 타고서 그럼 이거는 또 혹 제3안으로 트럼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공개회담에서 무언가가 진짜로 심각한 내용이 오갔을 수도 있다. 위협을 느낄 만한 이재명이.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까지 뭐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찌 됐든 목 마른 쪽이 우물 파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건 네. 아쉬운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목 마른 거죠. 지금 우물을 아쉬운 파는 게 거죠. 있어요. 아쉬운 거죠. 근데 그걸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긴 그렇고 그렇죠. 야당과 회담을 했더니 야당 쪽에서 이런 걸 요구하니까 우리가 해줄게. 네, 그걸 들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해야 될 걸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만일에 트럼프로부터 요청받은 게 트럼프로부터 강권을 받은 게 그 특검 이제 그만하고 윤 대통령 부부 석방해라. 요거라면 그걸 자기가
꺼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지지자들의 욕먹을 것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방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한 척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럼 자기가 한 척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뒤로라도 뭔가 제시를 해야 된다. 네. 제시를 해야 우리들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받으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특검 이제 수사 특검 중단. 특검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특검 이제 원래 수사 기간이 9월 말까지니까 9월 말에 그냥 끝나겠다. 연장 안 한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하지 않겠다. 당연히 요런 정도와 왜냐면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기간 연장은 그럼요. 대통령 권한이죠. 그러니까 거기와 그것과 대통령과 영부인의 그리고 속방하겠다. 네, 속방하겠다. 이건 인권보장 방어권 차원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어차피 재판이야 계속 가는 거고 그럼요. 네. 재판은 그냥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건 원칙이잖아요. 그게- 아니 본인은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해놓고는 그리고 이게 선진국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국격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진짜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빠르게 복귀시켜야 되는데 진짜로 이게 만에 하나 뒤에서라도 이런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일 것이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의 뒤에 뭐가 있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받으면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 검찰 개혁 하면서 검찰청 없애겠다 검찰을 없애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막상 없애려고 하니까 제일 아쉬운 게 자기야. 아니 안 돼요. 이게 네. 제 참 답답한 게 첫 단추가 깨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존의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로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어느 정도일 때인데 이게 지금 검찰 조직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와 어떻게 보면 개를 같이 했다라고 하면 이 조직이 대한민국보다 오래된 조직이에요. 네. 그럼 이게 완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네. 없거든요. 왜냐하면 검사들 중에서 대다수는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그 현장을 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부 시스템의 잘못으로 검사들이 바라봐야 될 곳을 삐딱하게 바라보게끔 했다면 목표를 그럼 이런 시스템 제도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검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치워버리고 그럼 이 일을 지금 누군가가 받아내야 될 현적한 일이 있는데 산적한 일이 있는데 이걸 경찰한테 토스했을 때 경찰이 받아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받아낼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이것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와해시키겠다라고 하면 이거 지금 대한민국 한 축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첫 단추가 깨질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이건 검찰 조직에서도 반발이 나올 것이고 검찰들 지금 이거 뭐 딱지치기 해갖고 배치단 거 아니잖아요. 검찰 배치단 게. 그럼 이 사람들 지금 한평생 바쳐갖고 지금 사법고시 보고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검찰이 오히려 그렇게 막 조직적으로 막 무슨 뭐 단체 회의하고 해서 반발하지 않는 이유가 하려면 해봐라. 네. 아니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냐?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헌법부터 건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헌법에 있는 검사의 그 권한과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놔두고 검찰을 청만 없애겠다? 그럼 그 검사가 해야 되는 그 많은 일들은 다 어떡하고? 그리고 이게 네.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피해를 누가 보냐 국민이 봐요. 결국은 국민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이 경찰들에게 수사권이 넘어가고 나서도 네. 지금 이게 산적한 사건들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누적되는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지만은 강력 수사에 대한 이런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마약은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고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경찰들이 또 열심히 안 해서 그러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본 적도 없는 영역을 해보라고 하고 인원 보충도 안 됐는데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사람이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들어오면 이거 결국에는 해내야지가 아니라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있어요. 상황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계속 있는 벌어지고 것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지금 각종 불법 행위나 일반 국민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는 아니 겁니다. 일단 경찰이 하기 어려운 범죄는 뭐냐면 기업 범죄나 그렇죠. 그 거악들 그러니까 네. 정치권과 경제권이 이렇게 정경유착 뭐 이런 류의 거악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경찰이 착수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한 사건인데 그런 것들을 그동안 검찰이 해왔는데 검찰 보고 그거 하지 마라? 그게 그러면 범죄하지 말라는 얘기. 지금 이거 너무 의도가 뭘로 보이냐면 민주당이 이제 여당 돼가지고 뭔가 좀 이제 좀 먹어봐야지 하는데 제일 눈에 가시가 검찰이야. 검찰 때문에 이걸 못해. 그러니까 검찰 없애.
없애지면 제일 좋을 게 뭐 민주당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대 규모의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도 2019년 이게 막 패스트트랙 통과될 때 저희들이 진짜로 밤잠 못 자면서 그걸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가 정말로 기형적으로 탄생하고 나서 이 기능이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권력을 비호하는 집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집단으로서 아니 권력을 견제하라고 만들었는데 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권력의 경제가 아니라 권력에 기생하는 집단이 네.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마찬가지로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조직이라는 거슬리는 조직을 없애고 지금 어떻게 보면 친좌파에 좀 가깝다라고 보는 경찰 조직을 지금 확대함으로써 이거를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게 저는 메인 목적이라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씩 정부의 기관들을 친민주 성향, 친좌파 성향으로 바꿔놓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럼 아닌 이제 거예요. 그 경찰 국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럼 이게 네.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는 전제 국가가 되는 것이고 이때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당을 지지했던 간에 대한민국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진짜로 저기 민주당을 오래 지지해 왔던 뭐 한 30%, 35%의 이 지지자분들께서 우리가 그분들까지 설득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 중도에 계신 분들, 무당층 분들께서는 지금 이 나라의 심각성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검찰 부분도 지금 근데 이제 막상 폐지하려고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이하 폐지해야 된다. 막 정광석화처럼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정성호나 뭐 이렇게 보니까 저거 폐지했을 때 가장 아쉬운 건 오히려 이재명이다. 아니 제일 날이 잘 드는 칼을 일부러 부러뜨리고 날 안 드는 칼을 그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쭉 몇 개 놔두면 뭐해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데 막상 이재명이 누구 정적이든지 아니면 뭔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걸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네, 제일 아쉬운 게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검찰이 되기가 왜 힘든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네, 알아야 되는 게 많은 거고 그리고 진짜로 그 영역의 공부 누군가는 진짜로 검사가 되기 위해서 짧게는 3년 공부했을 수도 있고 길게는 뭐 8년, 9년, 10년을 공부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지금 거기에서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라는 걸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이 어디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문제점부터 인식한 다음에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지 이게 개혁인 것이지 지금 문제점을 덮어두고 그냥 없애고 이 권한을 이쪽에 줘. 이게 어떻게 개혁의 방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 큰 문제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검찰과 경찰이 뭐 하는 조직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검찰 꼴보기 싫다고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경찰은 체포가 목적이에요. 네. 범죄자를 잡는 게 맞습니다. 경찰의 역할이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니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도 지금 검사 출신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이거 본인들 진짜 아무리 권력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도 자기가 속했던 집단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으면 목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 당이었으면 목소리 100% 나갔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 추진해도 검사 출신들은 최소한 목소리를 냈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 방송인 출신들, 뭐 앵커 출신들 같은 경우는 방송에 어떠한 압력을 가할 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도 내죠. 해요. 그 의사 출신인데 의사 쪽에 어떤 압력을 가하면 목소리를 내기도 해요. 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근데 지금 검사는 얼마나 이게 그래도 긍지가 있는 집단이었는데 민주당 내 검사 출신 의원들 한 명도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네. 참 이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부끄러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성호 장관이 장관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검찰 그냥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다가 지금 뭐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데 이문정이가 떠들어댔어요. 저것도 황당한 얘기인데 뭐 오적 어쩌고 하면서 그중에 이제 봉욱을 제일 먼저 찍었는데 마무리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김민수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해나가겠다. 지금 뭐 닷새 만에 너무 많은 발언을 했는데 발언도 발언이지만 이걸 지금 실천을 해서 당에서 본인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당의 이 움직임, 당의 실제 그 활동으로 바뀌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깨달은 것 하나는 최고위원 된 지 5일뿐이 되지 않았다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여러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5일의 행보를 보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이것조차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주셔야. 근데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하고는 호흡이 잘 맞는 편이에요? 아직 사실 5일 만에 호흡을 맞췄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호흡을 맞출 시간도 아니다. 사실 5일이라는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역량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라도 호흡을 맞춰 갈 것이다. 그리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당원과 지지자분들과 호흡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심할 새도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돌격 앞으로 해야 9개월 후에 우리들이 1차 목표를 탈환할 수 있다. 저는 1차 목표라고 하는 게 지방선거에서 균형을 잡아내야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뺏기면 진짜로 우리가 수성할 성이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지방선거에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그 2년 후에 총선을 이겨야 되고 또 그 2년 후에 우리가 다시 대권을 뺏어오려고 하면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숨 쉴 틈 없이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지난번 지방선거를 우리가 이겼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겼던 지역을 지키는 거 지금 현재 그 광역자치단체장들을 다 지키는 거 이게 승리예요. 사실은 굉장한 승리입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첫째는 지난번에는 윤석열의 이름의 후광을 등입어서 됐다. 뭐 대선 되자마자 대선 선거를 3개월 만에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이긴 선거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분명히 지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이 지금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불과 1년 만에 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오로지 지방선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이 부분도 좀 전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타겟으로 지금 정치 보복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북지사나 뭐 충남지사 제가 지금 이거 파악 중인데 김영환 지사 압수수색했죠. 네, 그리고 지금 강원, 뭐 서울시장, 뭐 지금 우리들 지자체장들을 대상으로 지금 어떤 제가 볼 때 식으로든 저쪽에서 꼬투리를 노리는 잡아서 데가 서울시장하고 네. 충북지사하고 강원지사하고 네. 부산시장하고 요 맞습니다. 네 개는 반드시 뺏겠다. 거기다 충남지사까지 뺏어오면 좋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태흠 지사는 그래도 좀 그 지지도가 있어서 충북하고 강원하고 서울, 부산 요 네 개. 지금 이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는 게요. 네. 김기현 전 대표께서 울산시장에 나갔을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이때도 지금 압수수색하고 막 했던 거 난리를 아닙니까? 쳤잖아요. 네. 자, 이러면 일단 이 수사가 들어가면요. 일반 주민들 정치에 관심이 평상시에 없던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유 쯔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압수수색 쳤구나. 네. 하면 표 안 나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지자체마다 일어나고 있다. 네. 이거 지금 우리 당에서 이것까지 보호할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이거를 좀 이 현안들이 어떤지를 확인해서 이것도 지금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들은 각 지역에 있는 우리 지지자들께서 이거 막아주셔야 된다. 네.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나둘씩 무너질 수 있다. 네. 네. 그 지방선거가 하여간 정말 중요하다. 지방선거에서 광역을 지켜야 그 기초까지 지켜나갈 수가 그럼요. 있는데 네. 광역 어차피 쭉 내려찍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역이 제일 중요한데 광역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뭐 만나보셔서 다들 뭐 느끼셨겠지만 김민수 최고는 여기서 절대로 후퇴하거나 뭐 눈치를 보거나 타협하거나 할 생각이 없다. 그러게요. 네. 참 이게 정치를 못하나 봐요. 아니 그동안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정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요. 네, 진짜 싸우고 쟁취하고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고 저희가 그래서 썸네일에 일당백으로 싸우는 로마 병사 같은 이미지를 썼는데 정말 그 일당백으로 싸우는 그런 느낌을 누구나 받으실 거예요. 이거를 좀 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당대회에 나와서 최고위원이 되지? 이건 개인 역량을 떠나서 야 조직도 없어 캠프도 없어 꼴랑 접어하면서 3명이서 뛴 선거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이것 자체도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다. 그러면 당내에서 조직 선거가 먹히지 않고 당원들께서 선수를 직접 뽑으려고 하신다. 이제는 조직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그럼 조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조직을 네. 깨트려 버린 당협위원장들 몇 명 확보했냐 이런 거 지금 이번 전당대회 누가 당협위원장 몇 명, 의원 몇 명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래도 이건 예의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선거 기간에 그래도 국회의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 진짜 사람이 없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못 드렸어요. 대다수한테. 아직도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전화를 다 못 드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다. 근데 정치가 지금 비단 이런 당내 선거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존의 여의도 문법들이 깨지고 있는 현장들이 많은데 이 변화의 물결을 우리 당이 올라타면 저는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변화하는지도 모른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같은 동료들께서 지금 이 변화의 시점들에 과감하게 한번 뛰어들어 보자 이 물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잃을 게 뭐 있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우리가 리스크 해봐야 잃을 게 없는 땅 아니냐. 지금 더 뭘 잃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이 리스크를 안 와도 잃을 게 없는 당인데 잃을 게 없을 때 Nothing to lose가 제일 무서워요. 그게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다. 네. 어. 우린 뭐 잃을 게 없는데 뭘 두려워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우리 지지자분들의 목소리를 믿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의 같이 가는 이 발걸음을 믿고 좀 용기 내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기 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장동혁 대표 그리고 신동욱 최고위원, 뭐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당의 장수분들 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네. 뒤에서 으쌰 해주셔야 더 한 걸음도 힘차게 내들 수 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김민수 최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 어떤 그 뭐랄까요 순교자적 자세라고 해야 될까? 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아주 뭐 잘하고 계신다. 너무 기대가 크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 당선된 이후로 지금 처음 모시고 얘기 들어봤는데 뭐 전당대회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신다. 아유,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계속 더 잘해달라. 네, 이런 그러겠습니다. 말씀을 네. 드립니다.